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중승입니다. 네. 예, 우리 할까요? 저희 네. 어,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측 예, 인사. 안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선제부의 상근부회장 김용무입니다. 예, 후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유병세 전무님도 좀 잘 아실 텐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전무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여보세요? 들리세요? 들려요, 예, 예. 들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조선 해양플랜트 협회에서 근무했던 유병세 전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동안 국내에 계실 때도 여러 번 뵀었는데 여기서 뵈니까 더욱 반갑네요. 예, 네, 건강하시죠? 네, 네, 예, 예. 저, 시- 아, 어,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안중성 저 박사님 발표를 듣고 지정 토론은 유병재 그, 그 전무님이 해주시는데 오늘 원래는 우리 전체 프로그램의 축사를 김용무 부회장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무 부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축사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잘못 알고 좀 늦게 들어왔죠. 지금이라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이 첫 번째 세션은 우리 박종로 교수님이 이제 해운에 관한 정책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에서는 조선업계 이제 원로이신 우리 안 박사님께서 오늘 좋은 강의를 주시는데 저희한테는 이거 천국과 같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안 박사님께서 미국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늦은 시간에 저희한테 저희 후학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실 걸 기대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과 반가운 마음으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 박사님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박사님, 지금 제가 이제 책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작년 좀 10월경인가 이 책에 대한 출판 기념회가 크게 있었는데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께서 해양 강구의 길이라는 책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국 해양 다닐 때 선배님 중에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놀랍고 그랬습니다. MIT라고 하면 공과대학 중에 제일인데 우리 다른 선배님들이 어떻게 가서 MIT 박사를 받았나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안중성 박사님이셨고 현대중공업에 가셔서 아주 큰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이 해양 강구의 길에는 뭐 그동안 조선 분야에 계시면서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양 강국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무 회장님 말씀처럼 정말 같은 좋은 강의가 될 걸로 기대하고 지금부터 우리 박사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또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해양대학교 항해과 11기를 그러니까 1959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근 6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바다 관계 학교 또 연구소 뭐 현장 이런 데서 경험을 한 걸 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남겨야 되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해양 강국의 길이라는 이런 책을 제가 한 1년 반 전에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양대학교 항해과를 나와서 어떻게 뭐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해드렸는데 MIT까지 갔느냐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양대학교를 이제 59년도에 졸업을 하고 해운공사에서 오라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차 들어갔는데 그 당시 신승모 국방장관도 하시던 그분이 해양대학교 학장으로 오셨는데 그분한테 인사를 드렸더니만은 자네는 학교에 좀 남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 남았는데 석 달이 돼서 벌써 항해학 강의를 또 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만 나와가지고 뭐 후배들도 나이도 비슷한 대학생들을 또 가르치려니까 또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러고 썼는데 그리고 또 마침 신학장님이 해운공사에서 아주 오래된 금천호라는 배 그거를 가져와서 그 연습선으로 개조했는데 그거를 좀 감독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한조선공사에서 그 연습선 그걸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의 또 국위 선배님의 윤재갑 씨라고 그분이 배에 나를 찾아와 가지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안 교수 뭐 금방 있었는데 뭐 이래더래요. 그래서 조선공사 앞에서 저녁을 같이 술 한잔 하면서 하는데 그 윤 선배님이 어떻게 자네가 교수냐 얼굴도 따갑지 않느냐 그러더라. 그러지 않아도 그게 항상 내가 걱정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뭐 술 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마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 항해과 뭐 김 교수도 항해과 나온 거줄 아는데 이것저것 잡다하게 과목은 많이 했지만은 전공할 또 그런 게 없어요. 대개 뭐 공부를 한다면 그 당시에는 미국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미국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하고 또 킹스 포인트에다가 편지를 냈더니만은 여기는 미국 우선 시민이라야 되고 또 상원의원의 추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뭐 실망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연습선을 이제 다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녀 출항을 하와이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해양대학교에 고문관으로 있는 캡틴 스미스라고 이분이 조선공사에서 고친 이 배를 가지고 하와이 도저히 못 간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미국 코스트가드를 시켜가지고 도중에 납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학생들은 갈 곳을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처녀 출항을 하와이로 갔는데 그 당시 그래도 처녀 출항이고 이렇게 하니까 해양대학교 초대 학장님을 하시던 황국일 씨가 이제 또 선장으로 하고 이기생 또 금방 생각이 또 안 나네. 그리고 또 사기생 김기현 교수님 저는 이제 3등 항해사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 뭐 학생들 지도도 해야 되고 또 3등 항해사로 일도 해야 되고 하와이 가서 3박 4일 있었는데 저는 진주만 한번 갔을 때 같이 한번 갔었고 또 하와이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친선 운동 경기 했을 때 한번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그때는 해양대학교에서 이제 처녀 출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기자들이 4명 타고 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국위성의 국제신문에 최계순 씨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나 같은 방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양반 뭐 뭐를 열심히 보고 있어서 뭐 이렇게 선배는 열심히 모시는가 그랬더니만 이거 자네가 좀 읽어보는 게 좋겠네 하면서 하와이 대학의 이스트웰 센터 그게 미국 국무부에서 주관해가지고 미국 학생들 한 3분의 1 나머지는 한 3분의 2를 이제 아시아 쪽에 데려다가 석사 과정을 하면서 같이 문화교류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미국 대사관에다가 편지를 냈더니만은 금년은 벌써 다 끝났고 내년에나 응시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그럼 연수원에 와가지고 또 2등 항해사 또 1등 항해사까지 이렇게 하고 동남아 이런 데 좀 다니고 있었는데 또 연습선을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 예산 다 가지고는 많이 힘드니까 또 다시 또 한 반은 화물선도 좀 싣고 이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고 연습도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그 시험을 그 치렀는데 거기 보니까 마침 그 기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상을 뭐 한두 과목 하긴 했었는데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기상이 있어서 기상을 전공한다고 해서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또 구두 시험까지 다 쳐서 서류를 다 해보냈는데 뭐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서울 공대 그 조선항공과에 가서 그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하와이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하와이 대학을 갔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대학원 코스인데 이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 되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바에는 기상만 해가지고 좀 이게 성에 차질 않고 그래서 내가 좀 적성에 맞는 게 저 매니지멘트 이런 거 특히 뭐 보험 쪽 뭐 이런 거가 좀 하고 싶어서 경영학과에 대학에 갔더니만 거기서도 또 뭘 했느냐고 또 묻기를 해서 대학에서 뭐 경제에도 한두 과목 한 것도 있고 통계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만은 그 대학은 그래도 본인의 그거 상당히 그 존중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뭐 간단히 좀 시험을 좀 치라고 그래서 치고서는 좋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한 학기 한 중간쯤 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기를 당신은 기상을 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경영으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다음 학기부터는 기상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미국에 또 어렵게 갔는데 돌아오기는 그렇고 둘째 학기부터는 또 기상으로 돌아가서 했는데 대개 첫째 학기를 해야 그 다음에 둘째 학기가 그랬는데 또 이게 공중뛰어서 둘째 학기부터 하니까 뭐 진짜 공부를 한번 난생 처음 열심히 한번 했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경영학과에서도 그렇고 기상학과에서 다들 성적이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대한 좀 자신이 생기고 이왕 그 했으면 본토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의 MIT, 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여러 군데 다 편지를 냈더니만은 거기서도 다 자기들 장학금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도 내 생각이 학교에서 그래도 기록에 남는 거 이거는 항상 좋게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MIT가 그래도 제일 좋겠다 싶어서 MIT를 갔죠. MIT를 가서 거기서 이제 기상학을 하는데 그 당시 그 컴퓨터로다가 그 태풍의 진로를 갖다가 예측하는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석사를 했는데 그거 마치고 나니까 그때 마침 또 제가 컴퓨터로다 한 그게 잘 들어맞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오퍼레이션 모델로다가 아주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재미는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때 한참 뭐 조선 산업을 이제 일으키자고 뭐 이러기도 하고 해서 다시 또 공대 그 조선학과에 가서 공부를 여기서 좀 하겠다 했더니만은 거기서도 또 뭐 내 과거 이렇게 기록 쭉 보더니만 좋다고 그래서 다시 조선학과에 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도 또 이 잠수함, 그다음에 거기에 그 센서 개발하고 이러는 걸 갖다가 이제 그걸 또 그 해군 연구소에서 그 펀드를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그 조선 공학과에 석사를 또 하고 그러다가 MIT 그 조선항공과가 해양공학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러니까 해양에 관한 조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를 다 커버하는 그런 해양공학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MIT 역사상 처음 그 1호 박사를 했죠. 그래서 해양공학 박사 그 1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 맡을 쯤 되니까는 미국의 큰 석유회사 또 뭐 ABS 뭐 이런 데서도 그 오퍼가 오고 그랬는데 그 당시 그 이지 엔지라고 그 MIT의 정기과 교수 셋이서 2차 대전 중에 만든 그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그 원작 포탄 이렇게 내들어가면 거기에 사진 찍고 뭐 소나니 뭐 레이더니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한 10,000명 되는 그런 큰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거기서 그 원자력 그 발전소 그 부동식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설계해가지고선 그걸 지으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그 도대체 얼마를 주고 당신을 데려가야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은 답하기를 나는 여태까지 학교하고 연구소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값어치가 진짜 얼마로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한 6개월 후에는 거기에 그 당신들이 평가해서 적정선에서 그걸 오퍼를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은 그게 그 오리엔탈 모데스티 그 동양의 그 겸손이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그건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 그렇다 그랬더니만은 보통 박사들보다 조금 높게 해서 오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약속한 대로 6개월 후에 한 5,000불을 더 올려주면서 응용과학연구실장으로다가 또 진급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이제 박사학위 했는데 172학점이 되는데 논문을 하면서도 뭐 기계과니 뭐 토목과니 뭐 화공과니 뭐 매니지먼트 뭐 여러 과목들 상당히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과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 프로포설 하려면 그게 다 연관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설을 이렇게 종합해서 가서 또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좀 실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또 회사대로 또 일을 많이 따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미국 그 AEC 애토믹 에너지 커미션 거기서 그 펀드를 받아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연안의 건설에 하는데 그 환경 문제 그에 대한 그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꽤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름도 알려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백테리니 뭐 에바스콘이 여러 군데서 오라고 그랬는데 뉴욕의 에바스콘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프린시펄 엔지니어로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또 쿠웨이트에 있는 그 과학기술연구소 거기에서 미국에서 받는 거에 3배를 줄 테니까 와서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바스코에서 그 휴직계를 내고 1년 동안 그 쿠웨이트를 가서 있었는데 그때 뭐 현대건설이니 뭐 이런 건설 회사들이 또 일 따러 그 사장, 부사장 이런 사람들도 거기 오고 나는 좀 이런 좀 갑의 위치에 있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돌아가서 정정회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1년 후에 다시 에바스코에 들어와서 있는데 그 정정회장이 그 편지도 쓰고 또 사람도 보내고 해서 현대그룹에 조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또 뭐 조력 발전소 그런 문제로도 해서 키스트
국방부에서도 또 초청이 오고 또 원자력 연구소에도 그 연안 부지 선정 또 이런 걸로 해서 뭐 초청도 오고 국방연구소에서 초청들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도 현대가 좀 역동적이고 그런데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서는 현대를 그래 갔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현대 그룹원에서 하는 일이 이런 개인 사업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도 국가적인 사업이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그 현대를 조인을 했었죠. 그리고 마침 또 그때도 지금은 뭐 박사들도 뭐 안 와서 별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 그렇게 정부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국방장관, 내무장관, 상공장관이 공동으로 이렇게 그 관인 찍어서 그 요인증이라는 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있었는데 그래서 현대 처음에는 현대 그룹의 상임고문으로다 이렇게 갔는데 뭘 와서 나한테 뭘 묻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왜 이렇게 오라고 할 땐 그렇게 하고 뭘 고문을 해라는 거냐. 그래서 좀 내가 좀 불평을 하고 있었더니만은 한 2달 후에 현대중공업의 상무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엔지니어링도 뭐 한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에 가보니까 거기 조선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 정비가 돼서 그랬는데 그때 플랜트 사업부가 있는데 거기 해양 쪽은 뭐 하나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장,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해자 꺼내지 말라고 그 맥도마스에서 뭐 1,500불짜리 수주를 했는데 1,000만 불을 뭐 손해를 봤다네 이래가지고 꺼내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정조 회장님이 아침 7시에 그 중동회의라는 걸 했어요. 각 사장들 전부 다. 그런데 나보고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지용 회장이 한 박사 요즘 뭘 해? 그래서 요즘 뭐 해양에 어디 뭐 이런 프로젝트 나오는데 입찰해볼까 그랬더니만은 그 잘해보라고 이 양반이 그 한마디에 사장 부사장들이 그래도 끝까지 반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남아 뭐 호주,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이런 데서 입찰들을 해가지고 그 수주들을 해오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하는 동경만 앞에 하는 이와기 프로젝트라고 그런 것까지도 또 전부 수주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별명이 그때 나보고 자펜 킬러라고 그런 별명까지도 붙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인도에도 공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를 가서 수주를 해오려고 그렇게 하니까 다들 인도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뭘 가서 한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가난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정부가 하는 그런 석유 개발 사업이니까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인도에 가서 또 했는데 그 정지용 회장님은 꼭 내가 어디 해외 출장 가게 되면은 아침 새벽 6시에 집으로 전화를 해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가서 아침 6시에 그 당시 그 2시간 반이나 시간 차가 있고 했는데 그걸 뭘 공사를 해서 좀 수주를 하고 뭐 그게 전망이 보이고 이런 거를 보고를 해야지 그 가서 뭐 그냥 빈둥빈둥 있다 보고는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정지영 회장님은 꼭 사람을 또 꼭 그 일을 참 적절히 잘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많이 배웠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뭐 또 1년 후에
전무를 승급시키고 또 1년 후에는 부사장으로 또 진급시켜 가지고서는 해양 사업 뭐 본부장 이런 거를 했는데 그 현대중공업이 뭐 봉사하는 것마다 그런 특히 해양 분야에서 싹쓸이들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적이든 뭐 하여튼 어떻게든지 일본 사람들이든 맥도만 뭐 브라운앤 이런 데서 거기에 저가 입찰을 해도 그걸 뒤집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수주를 하니까 그 다른 그 엔지니어링에다가 설치하는 회사도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입찰을 해야 그래도 뭐래도 따니까 그래도 뭐 해양 플랜트 업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또 갓파더라고 뭐 이런 별명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해양 분야를 많이 하고 그래서 북한이 뭐 미국 미국 걸프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해양 그 사업이 있는 데면 쫓아가서 하여튼 모조리 그 수주를 해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때 조선이 좀 어렵고 이렇게 할 때도 해양 이쪽을 그로서 많이 그 채워주고 그래서 해양 사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그 널리 알려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니까 이제 뭐 또 삼성도 그러고 대우도 그렇고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3대 조선소가 그 다음에는 그 딥시에서 해는 그 FPS라든지 FLNG 이런 거에도 적어도 제작 부문에서는 선두 주자로서 그 각광을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해양 강국의 길 이 책에 제일 첫 장에는 제가 이게 집필할 그 당시에는 남북 관계에도 뭐 잘 돼가는 것 같고 북핵 문제도 북미 회담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북한하고도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특히 조선은 이 블록 조립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을 이북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3대 조선소 여기서 그래도 독구 시설이고 뭐들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한국의 그 LNG라든가 초대형 그 유조선 이런 거는 그래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또 PC, 페트로케미컬 이런 거는 상당히 수주를 많이 하는데 이 벌크선들은 수주를 못해서 그런 쪽에 이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서한만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또 말레이시아에 가 있을 때도 그 페트로나스하고 또 같이 해가지고 서한만 그런 걸 했는데 좀 개발 그때 말레이시아 수상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중국에서 막 그 방해를 하고 해가지고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장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과의 그 관계 이런 걸로 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게 상당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이 이제 조선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이렇게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장은 이제 조선 산업의 세계 제일 강국으로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조선하고 해양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70년대 그때는 한국이 그 대한조선공사 뭐 이런 데서 그래도 좀 수주를 하고 이래가지고 하지만은 1%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중 회장 보고 조선 사업을 좀 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참 그 중지용 회장님이 그참 그 양반의 그 기지와 그 배짱으로서 그 조선 산업을 갖다가 그걸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 건조하는 그 비용 이런 걸 없어가지고 그 사람 그분이 그 버클리 은행에 가가지고 거북선 돈 달린 그걸 가지고 경험이 묻자 그 한국은 벌써 1500년 내에 벌써 이 거북선 철갑선을 재가지고 그만한 경험이 있고 하고 또 이 리바노스라고 그리스의 그 오나시스의 그 처남 그분한테 또 가서 경험도 없지만서도 우리가 조선소를 재가지고 거기서 또 BLCC 두 척을 또 수출해오고 그 양반이 하여튼 기지와 배짱으로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니까 그 대우조선 그건 또 김우중 씨가 그 시작은 그 남궁현 씨가 시작을 했지만은 그 대우가 그래도 성공시키고 그 후에 또 삼성도 또 다시 해서 그 3대 그 조선소가 조선을 아주 성장시키고 이래가지고 2093년도에는 830만 그 GT를 해서 1위 세계 1위가 됐는데 그 후에부터는 일본하고 1위, 2위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99년도에는 그 한국의 그 조선소들이 41%나 수주를 해서 그 후에는 그 아주 조선 제1위 왕국으로서 한 20년간 그렇게 유지해 오다가 그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국의 그 조선소들이 좀 싼 값으로다가 막 그 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조선 그 불황이 또 오게 됐죠. 그러다가 2010년도 때 들어서 그러더라도 초대형 크레인 초대형 그러니까 그 LNG선 뭐 또 페트로케미컬 선 이거는 또 현이퍼조선이 뭐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저 벌크 선들은 경쟁력이 중국이나 그 일본에 떨어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2011년대에서는 유가가 뭐 한 100불 이상 되고 하니까는 그 FPS라든가 시추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 3대 조선소가 수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미국의 그 셰일 가스 그 미국이 그전에는 가스 이런 거를 수입해 오다가 이제 수출국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가스 오일류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다가 이제 이 세 회사들이 너무 또 경쟁적으로 그렇게 수주도 해온 데다가 그 로컬 콘텐츠 기자재 이런 것도 조선에서는 한 90% 이상이 국산이 되지만은 이 해양 플랜트는 한 그때 한 20%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 수준을 많이 해왔지만은 재미들을 못 보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해양 플랜트 산업도 상당히 그 좀 어렵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러더라도 계속 그
LN 조선 쪽 LNG 컨테이너 최대한 그 컨테이너 선, 그다음에 페트로케미컬 선 이런 거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질적으로는 그래도 1위를 하고 그렇지만은 그 양으로는 중국에 밀리고 그러고 있던 상황인데 아직도 뭐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특히 코로나 이런 또 위기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수주가 뭐 급격히 줄고 하지만서도 이 벌크선들은 그래도 제법 또 수주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812만 CGT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현대중공업은 중공업 외에도 미포조선 그다음에 삼호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에 한 59척, 그 대우조선은 또 61척, 그다음에 근데 삼성은 좀 저조하더라고요. 11척 그렇게 했는데 이 삼성은 곧 뭐 그 하반기 들어가지고는 그 러시아 그 쉐빙선 또 LNG 그다음에 그 모잠비크의 그 LNG 그 8척 러시아 거기 10척 그 나이지리아 본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수주를 좀 많이 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 금년엔 그 벌크선도를 꽤 많이 했는데 특히 그리스는 한국하고의 그 오랫동안 그 친밀 관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스에서 18척, 그다음에 한국 선주들이 또 한 15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척, 또 싱가포르에서 뭐 7척 해서 이 제법 많이 했어요. 벌크선에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단연 그 1위 자리를 갖다가 조선 1위 자리를 갖다가 이제 다시 탈환을 했죠. 근데 이거 가지고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에 그 호황 그런 거에 그 미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체계에는 좀 상대하게 그 강약 뭐 이런 기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좀 설명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아직도 그 바람직한 그런 그 조선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해양 그 국가 비전을 갖다가 제시해서 조선과 해운 같이 공동 그 전략 산업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또 선박 금융시장 이런 것도 좀 더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또 원천 기술 이런 쪽도 개발 좀 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다시 그 해양 강국의 길을 되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한국에는 그 수리는 하지 않는데 그 신조하고 수리도 병행적으로 하고 지금 그다음에 조선소 간에 또 아직도 그 좀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실질적인 좀 협력을 좀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현대중공업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해서 그 1위하고 2위하고 인수를 하다 보니까 뭐 현대중공업은 뭐 굉장히 그래도 세계 최강의 그러한 조선소가 됐지만은 아직 삼성은 거기보다 훨씬 뒤처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각 회사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가령 FLNG 같은 거는 오직 삼성 중공업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삼성중공업한테 좀 주고, 또 FPSO 같은 거는 현대중공업이 그런 거를 전부 다 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현대중공업은 FPSO 이런 쪽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모자라는 게 엔지니어링 이거예요. 엔지니어링은 삼성중공업 과 삼성 엔지니어링 거기에서 외국 회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엔지니어링 능력을 좀 키우고, 현대중공업은 또 오직 설치 장비들을 갖다가 꽤 많이 보유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팔아먹고 몇 척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앞으로를 대비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은 이 설치 쪽에 그런 좀 더 경쟁력을 키워서 그런 걸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조선 해양 이거는 아직도 한국이 기름 회사나 선주들한테도 최강국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세계 다른 조선소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직 위치에 있고, 그래서 그걸 계속 그렇게 하려게 되면은 우선 3사가 너무 경쟁만 하지 말고, 그런 서로 잘하는 거는 잘하는 회사를 좀 밀어주고, 그 다음에 또 각 회사마다 또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가령 대우조선 같으면은 러시아의 쉐빙선 이런 것들을 LNG 쉐빙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짓고, 그리고 또 각 회사마다 현대 같으면은 엑소닌이 뭐 BP니 또 뭐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고, 삼성은 쉘, 그다음에 또 대우는 대우대로 또 이런 고객들을 다 유지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너무 경쟁적으로만 하지 말고, 또 이름도 현대중공업의 한국, 조선, 해양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삼성까지도 같이 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엔지니어링도 키우고, 또 설치 이런 것도 현대중공업에서 그쪽에도 같이 키우고 해서 좀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조선 해양 이쪽 산업을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 산업은 이 조선은 뭐 표준형이 돼 있어서 엔지니어링에서 그래도 설계니 이런 거 한번 하면은 제작까지 전부 다 잘 하고 있는데, 해양 산업은 이건 엔지니어링, 특히 기본 설계 이런 거가 공사하면서 계속 자꾸 이렇게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손해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엔지니어링 능력도 키우고 또 이런 또 설치 이런 쪽도 키우고 이래 가지고 한국 전반적으로 다 같이 키워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뭐 우선 일감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뭐 브라질이라든가 모잠비크, 뭐 아프리카라든가 또 나이지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간간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거에 전부 대비를 해서 잘하는 쪽은 잘하는 대로 밀어주고, 이렇게 너무 경쟁하기보다는 다 같이 잘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장 사장이 그 석유 개발 사업 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중공업이 동해가스는 거긴 개발해서 그래도 뭐 잘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그 사할린이라든가 그 인도 또 브라질 이런 데에서도 그 수주는 했었지만은 그 후에 그걸 집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해양 그 자원 개발도 그런 걸로 우린 거기에 그 충분한 또 능력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운도 아까 해운에 관해서는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그 모바일 산업 거기에 그 CEO로 있으면서 그리고 해운 쪽도 꽤 많이 좀 들여다봤는데 그런 쪽도 해운을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건 다 기간 산업이기 하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 좀 지원들을 해줘서 계속 좀 키워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다음에 6장에는 부산의 세계 해양 수도 부산항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그걸 했으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장에는 해양 지금 수주는 안 되지만서도 인력 양성은 계속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7장에는 해사 대학 해양대학 해사대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인력 좀 양성도 하고 그 다음에 해사대학 그 다음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이런 데서 인력 양성을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다가는 한반도 평화와 해양 강국 건설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은 이게 각 부서별로 해서는 되지를 않고 그리고 뭐니 하더라도 한국은 튼튼한 경제가 정권의 안보다 해서 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해양 분야 이쪽을 해서 특히 대통령 직속 해양 강국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탈원전 같은 이런 거는 지금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는데 탈원전도 이것도 해서 거기 부산 중공업이라든가 뭐 이런데 상당히 신경을 이게 좋은데 계속 한국의 실정으로 봐서 태양에너지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거는 기껏해야 10% 내외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원자력 이런 에너지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기술로도 지금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는 계속 증진해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다가 오일, 가스 대우 중공업에서 실제 플랜트를 지어놓고 가져가지 않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가르치는 이런 데도 그런 실무적인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좀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정부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인력 개발을 계속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전무님
코멘트라든가 뭐 토론 있으면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중천 박사님 발표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MIT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재밌는 그 인생 역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뒷부분은 뭐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 이제 전탁을 하시는데 여전히 해양 플랜트는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또 갖고 계시고 그 후배들이 이 해양 조선 또 해양 플랜트에도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뭐 한국 해운이라든지 또 그 해양 강국 추진에 등등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유병태 전무님께서 이 또 조선 해양 플랜트 쪽에 또 오랫동안 종사하셨기 때문에 좋은 뭐 토론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무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들리십니까? 예예. 네, 네. 사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고의 전문가이시니까 아무래도 그 전문가께서 안 사장님께서 쓰신 책에 대해서 뭘 평한다는 것은 제가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 수준이 그 정도였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장님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나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특히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그런 어떤 3사의 어떤 그 지나친 경쟁을 지향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 좀 떨어져 있는 옵쇼 어떤 해양 플랜트 산업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말씀이라든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뭐 대통령 직속에 뭐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들 뭐 조선 해양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뭐 옵쇼 같은 경우는 뭐 사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부원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플랜트 산업 자체가 2000년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활용했던 선박을 대체를 해서 2010년 들어서 우리 옵쇼가 반짝 한 4, 5년간을 떴는데 그때 저희들이 좀 잘했으면은 오늘날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뭐 조선업계나 해양플랜트 업계에서 좀 뭐랄까 시사점이라든지 교훈이라고 얻었다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선은 첫째는 그 참 저희들이 옵쇼 시장에 처음에 그 사장님께서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진출했을 때는 그때 옵쇼는 상당히 현대중공업에서 많은 재미를 봤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든 간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너무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해양 구조물을 좀 얕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선박과 해양 구조물이 사실은 전혀 다른 제품에도 불구하고 선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중에 더 어려움을 겪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 원천 기술 아까 뭐 안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원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옵쇼 쪽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가 해외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참 그 해양 플랜트를 지나치게 많이 수주하다 보니까 상당한 손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어떤 수주가 너무나 많이 해서 이것이 결국은 악성 수주로 변해서 결국은 또 다른 악성 재고로 남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사장님께서 매번 강조를 하셨지만은 이 사실 지나친 경쟁은 결국은 공멸로 간다는 그 어떤 예를 아주 똑똑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어떤 고급 제품 시장에 진출을 할 때는 좀 장기적이고 특별한 좀 진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R&D를 위한 R&D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어떤 기술이라든지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실제 건조 과정에서 탑재질 수 있는 데까지를 성공으로 보고 거기에 질려가는 것이 그게 특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여기에서 상위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한다면은 요즘 북한이 그 로켓 기술을 김정은 이전에 김정일 때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와서 결국은 미국과 대적할 만한 꽃이 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운 조선을 포함해서 국가 전략적인 어떤 비전이 설정이 되면 그 비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진짜 정권이 바뀌더라도 끝까지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그동안 수업료를 엄청나게 지불을 했는데 그 지불한 대가인 이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도 그래도 많은 인력이 나갔지만은 현장을 떠났지만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어떤 인력들을 좀 유지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선박 개발 위해서는 아까 전문 인력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 조선 산업하고 해양 플랜트 산업이 우리 지금까지 구가했던 세계 선도 산업, 세계 1위 산업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셨고 많은 옵쇼 관련된 해양 구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세히 알 것 같아서 제가 한 5가지만은 꼭 우리 사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실 지금 조선소가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선박도 배 고프고 해양 플랜트도 굉장히 배가 고픈데, 이게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셰일 오일 앤 가스가 로 인해 가지고서 이게 저유가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돈체로 시장이 살아나지를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이런 해양 플랜트 시장의 어떤 전망을,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은 민감한 사항이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3사가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서 옵쇼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규모가 장기적으로 이런 규모를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원천 기술이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또 이 기자재를 30% 밖에 국산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해양 플랜트를 져서 과연 이 조선소가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는지 하고, 네 번째로는 지금 쉘이라든지 BP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하는 그 대형 그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하는 5억 불대에서 비싼 거는 몇십억 불대인데, 이렇게 큰 구조물을 좀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니까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환경도 보호하면서도 구조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경량화시켜서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 사장님께서 여기 한국에 계실 때 그 중소형 강소기업에 의한 해양 플랜트 기술 선도, 이 부분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미래의 옵쇼 산업을
그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히 우리 사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어, 감사합니다. 예, 그 우선 전망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금방은 이렇게 확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대형 그 석유 회사 이런 데는 오일 값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그전처럼 그렇게 대폭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서도 그 간간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나오는 거를 이제 그렇게 경쟁하지 말고 잘하는 쪽은 잘하는 쪽에 밀려 좀 가령 그 FLNG 같은 거는 실제 삼성중공업밖에 여태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예, 거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FPSO 같은 거는 또 현대중공업이 아주 그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고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나갔지만서도 그 아직도 그래도 그 인력들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키운다는 거는 힘들지만서도 한번 또 내보내면은 그 다시 그거 하기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 거 예, 난 정부에서도 뭐 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그 인력은 키웠다가 만약에 위해서 대비를 그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우리가 그 중국도 뭐 민감하고 거기 무섭게 쫓아오긴 하지만은 아직도 그런 오일 회사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주 거리를 두고 그 한국 회사 한국의 3대 조선소만큼 그런 신용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래 가면은 그다음에 또 우리도 사람들도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힘드니까 그 인력은 그건 좀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아까 그 중소 조선소들 이쪽에도 그 조선 쪽에도 중소 조선소도 그 일감이 뭐 그 없고 이랬는데 그런 쪽은 그냥 그 대형 조선소에 뭐 그 조립하는 그저 그런 쪽이라도 해서 그런 거를 좀 수주해서 라도 우선 좀 살려놓고 그다음에 그 중소형 이런 거는 그 전에 미쓰이라든가 뭐 SPM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는 꽤 그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 기름이 그 대량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뭐 한 5만 배럴, 10만 배럴 뭐 이렇게 일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거기 몇 년 거기서 그걸 캐먹고 그다음에 딴 데로 옮겨가고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좀 중소 조선소들 뭐 SPM이라든가 STC 이런데 그 중소 조선소들이 하기에 적합하고 이래서 그런 쪽은 좀 그런 쪽대로 이렇게 해서 좀 밀어주고 그러는데 저는 여태까지 쌓아온 그 경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유지를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없애버려 다시 키운다는 거는 그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려면은 이제 우선 대형 조선소는 그래도 그 자체 능력이 있어서 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아직 중소 중형 이런 조선소들은 그런 능력이 못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주고 그런 건 뭐 크게 안 해도 그런 영업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회사하고 같이 또 파트너로서도 한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데서는 그 시추선 같은 것도 재놓고 찾아가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그 외국 회사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그런 시추 쪽에 시추선 그것도 능력을 키우려면은 그것도 상당한 그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외국 회사하고 그 배는 있으니까는 그걸 가지고 조인트 벤처해서
시주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하고 그 싱가포르도 그 FPSO 같은 거를 이게 하체는 그 중국에서 하고 그 상체는 싱가포르에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회사들이 그쪽으로도 몇 번 뺏기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도 그런 하체 같은 거 이런 거는 중소조선소 이런 데서 그래도 좀 해서 싸게 하고 그다음에 상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엔지니어 능력 이런 거 키우고 해서 그래 하면은 그 경쟁력을 좀 유지해 가면서 그런 쪽도 같이 살려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뭘 빠졌죠? 그러니까 좀 예, 그 정도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한 두 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영무 부회장님 질문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니라 코멘트 좀 할게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일단 우리 그 대수매시 안 박사님께서 막 절대부심 노력하셔갖고 참 우리 해양 강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그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그 조선산업이랑 해운산업에 약간 코멘트를 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박사님의 그 의견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그 조선산업 내부에서도 의견이 필요하겠지만 해운인의 시각으로 본 조선산업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럽에 가면요 우리 한국을 보고 상당히 어리석은 국가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국가. 한국을. 예. 안얄말로 볼펜 한 자루만 들고 가면 유럽의 해운업자들이 한국에는 볼펜 한 자루만 들어가면 먹고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해운회사들이 한국에 볼펜 한 자루 딱 갖고 들어오면 수출입을 해서 돈 내주죠. 대우조선, 삼성조선, 현대중공업이 서로 과당 경쟁에서 저가의 배를 수주해주죠. 그리고 그 배를 비싼 값에 한국 선사가 용선에 씁니다.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볼펜 한 자루 들고 가면 한국에 돈 대줘, 배 줘줘, 한국 선사가 용선에 씁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제일 쉬운 데가 한국이래요. 그 다음에 이거 갖다 그대로 조선사람보다 비교해 보면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양 플랜트 국산화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조선 3사가 엄청나게 경쟁을 해서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경쟁을 해서 그 단가 갖고 그 수주한 단가 갖고 해외 기자재 80%도 못 사온대요. 그러니까 질수록 손해본다는 거야. 질수록. 그러니까 3사가 경쟁하다 보니까 적정가의 80% 미만으로 저가 수주를 하다 보니까 국산화율 20%밖에 안 되고 80%의 외상 기자재도 못 사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전한 게 우리 조선 해양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봤으면 우리 조선산업이나 우리 해양산업이 20, 30년 봤을 때 진짜 얼마나 돈이 많이 벌었는지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요번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우조선에 20조 원이 들어갔고 성동과 다른 조선에 10조가 들어갔어요. 그럼 불과 10년 만에 3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30조. 그러면 그 앞전에 30년 동안에 조선해양사에 30조 원 벌었느냐? 못 벌었다고 생각해요. 없고 즉 조선업도 제가 볼 때 너무 캐파가 큽니다. 그래서 저 3분의 1을 축소시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3분의 1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그 규모가 최소한도 대우조선 정도의 규모는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최근에 약간 배를 수주하다 보니까 그 구조조정에 대한 그 경각심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금년에 볼 것 같으면 좋은 사람은 최악의 수주량이랍니다. 지금 내년도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차제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인력 고용에다만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은 구조조정도 나태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요, 우리 해운 산업도 어려워집니다. 우리 조선 산업이 또 두 번째로 말하면 우리 정부 당국자가 해운 조선을 구분을 못해요. 뭐가 해운이고 뭐가 조선인지 모릅니다.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2008년도 리만브라더스 사태 때 해운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산자부 장관이 해운이 어렵다고, 정부에서 해운이 어려우니까, 야, 해운 산업이 어려워? 좋다. 그럼 내가 부산 갈게. 부산 가서 해운 산업 어렵다고 대책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해운이는 저 혼자 했습니다. 저 혼자. 전부 다 기자재 사람 불러먹고 기자재 사람들 앞에서, 야, 해운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다른 금융정책 당국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해운에 250억 달러를 지원해줬대요. 근데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250억 달러 어디로 간지 압니까? 다 외국 선사한테 갔어요. 한국 그 당시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한 제작 금액의 85%가 외국 선사한테 갔습니다. 국내 선사한테 안 왔어요. 그 외국 선사가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싼 값에 대우조선에서 최신의 선박을 짓고, 대우조선은 거기서 이익도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가서 한진해운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해운 조선을 같이 정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책 당국자는 해운과 조선을 구분 못하고, 또 해운 정책 당국자들은 벌크선과 정규선과 부정규선 구분 못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운과 조선을 구분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선 따로, 해운 따로 하고, 근데 해운에서는 정규선과 부정규선도 구분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조선 산업에 보면요,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은 굉장히 많아요.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조선 정책하면 수급이라든가 기타 뭐 경제 발전 뭐 그런 걸 연구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무슨 기술 연구 기계 연구소야. 하고 그나마 한 사람 때문에 KIT의 홍성인 박사 한 사람, 수출입은행의 양 박사 두 사람밖에 없어요. 조선 정책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급과 조선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 걸, 그러니까 기술 발전만 매달리가 보고 수급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아무리 기술 좋으면 뭐합니까? 서로 과당 경쟁해서 우리끼리 경쟁해서 서로 망해버리는데, 그리고 각종 선박이나 뭐 자동차도 맞지만 부가가치는 기자재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기자재는 외국 애들은 보십시오. 우리한테 우리 수출입에서 제작금을 얻어다가 대우조선에서 플란트로 저가에 발주해서 그 80%에 대한 그 외국 기자재를 유럽 애들이 기자재 다 사가요. 유럽 기자재 사오란다고. 그럼 이놈들은 우리에다 하청 주고 한국 돈으로 자기네 기자재 다 사올 겁니다. 우리 먹는 게 없어. 우리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기술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기술도 용접 기술밖에 없었어요. 기자재 하다면 기자재는 전부 다 유럽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연구하는 게 필요하고, 또 아까 뭐냐 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기자재 산업에서 오는데, 기자재 대해서는 크게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고, 특히 중국과 일본과 같이 우리 조선이 어려워진 것 중에 뭐냐면, 중국과 일본은 최소한 내수 비중이 50%가 됩니다. 50%.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후에 해운이 어려워도 자기네 내수가 50%에 받쳐주니까 우리보다 덜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비중이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빠지면 조선이 망하게 돼 있어요. 유가가 빠지니까 플란트가 망하고, 그러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은 돈 30조가 들어가 있고, 근데도 아직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내 조선의 산업의 내수 비중을
50%까지 올려야 되고, 만약에 이걸 매칭을 해서 국내 조선에서 10억 달러 조선했으면 해외 수출도 10억 달러를 맞춰야 돼요. 안 되면요, 그 조선 호황은 몇 년 안 갑니다. 몇 년 안 가요. 결국 그게 부메를 돼갖고 걔들 수출 딱 걔들이 수주 안 하면 발주 안 하면 조선 산업도 어려워지고 우리 해운 산업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우리 해운업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해운 조선을 같이 발전시키는 계획을 세우자. 박사님 아시겠지만 우리 80년대에 해운산 합류할 때 계획조선제도 있었죠. 계획조선제도. 그거 좋았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갖고 해외 수출 50%할 때 국내 선수한테도 50%에 대한 자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균등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수가 받쳐주지 않은 조선업 발전은 사상 누각이라고 봅니다. 사상 누각. 그러면 외국 사람 좋은 일 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주장하지만 조선산업도 구조조정도 더 해야 되고 해운조선은 상생발전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계좌자산화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아까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리조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수리조선 우리가 저 해운업계가 수리하려면요 중국까지 가야 돼요. 그럼 대비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산자부 장관한테 우리 수리조선을 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하니까 대뜸 한다는 얘기가 그럼 외국인 노동자 써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 써야죠. 그렇게 안 쓰려면요 안 쓰려면 국내 조선업계 임금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국내 조선산업 조선 근로자 임금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일본보다. 그리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수리조선도 발전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이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제 뭐 말씀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의 안 하신다면 코멘트 해주시고 저희 업계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많은 검토와 그다음에 충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무 저 부회장님은 우리 박사님 선주협회에 또 상근 부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 해운과 조선과의 관계를 조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조선이 수출 위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 김 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출만 하다 보니까 우리 선대가 얼마나 없다 보니까 한 10% 정도 우리 내수만 차지하고 90%를 수출에 의존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고 수리조선 같은 것도 박사님 말씀처럼 꼭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혹시 코멘트 하실 때 있으면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뭐 비율을 갖다가 꼭 해외하고 뭐 맞춰서 국내는 우선 그 수요가 그렇지 않으니까는 그걸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또 수출을 해야 또 먹고 사니까 그랬는데 아까 그 해운 그 정책 너무 기술만 위주로 하고 그랬는데 기술도 하지만은 우선 해운 조선 이런 걸 좀 잘 알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청와대 비서관 이런 쪽으로 좀 그런 쪽에 해서 이 지금 정책 같은 거를 좀 제대로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조선이라든가 뭐 다른 거 이런 것도 다 누가 그래도 그 집행하는 이런 쪽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래도 다들 그 문제들이 모르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런 쪽에 좀 뒤밀어 가지고 그걸 해양 해운 뭐 이런 쪽에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 쪽에 맞습니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진희 박사님 아까 말씀하시려다 하지 못했는데 박사님 KMI에서 오랫동안 해운조선 하셨는데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여보세요? 예, 들리시죠? 들립니다. 예, 예, 예.
안충성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해양 플랜트 해양수산부에서 해보려고 할 때 그때 같이 프로젝트 참가를 하고 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또 책도 제가 이렇게 좀 뭐 다 열심히 보지는 못했는데 그 청와대에 이제 해양 강국을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 같은 걸 좀 직속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제가 이제 좀 그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그 아까 유병세 전무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뭐 대부분 공감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또 우리 안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하나 제가 이제 좀 뭐 앞에 플랜트 부분은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상선 건조 쪽에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우리나라 조선소가 이제 탱커 LNG를 주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컨테이너는 조금 많이 밀리는 것 같고요. 탱커 LNG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LNG는 그 건조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뭐 한 10년, 20년 전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탱크 선박은 최근에 뭐 그 상반기에 그 화랑을 운임이 올라갔지만은 다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그 LNG는 저가 수주, 그다음에 탱크는 그 선박량이 이제 공급 과잉, 탱크 그 컨테이너도 공급 과잉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 상선 파트의 어떤 그 활력을 찾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로운 어떤 그 여러 학자분들은 고부가가치 선종을 개발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고부가가치 선종 개발은 좀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중성 박사님께서 경험을 볼 때 우리 조선 산업의 어떤 그 새로운 활력 제고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분야의 어떤 대안 또 뭐 고부가치 선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 IMO도 그렇고 자꾸 그 친환경 이런 쪽에 그 선박들 그렇게 해야만 또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은 한국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연구도 하고 또 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쪽에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여객선 같은 거는 해지를 않는데 그런 쪽도 그건 또 한쪽 지명으로도 상당히 가격도 그러니까 또 한국도 해머는 또 그렇게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이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기술 쪽은 계속 그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고부가 같이 이런 쪽도 한국의 선두 주자로서 계속 그 개발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도 아까 그저 유 회장님 말씀하시던 이 정책이 우선 그 해양 정책 이걸 바다를 좀 아는 사람 내용은 아는데 이거 집행 못하니까 그쪽을 좀 빨리 그러니까 청와대나 뭐 지금 저 여당 뭐 이런 쪽에서도 그 해양 이런 거를 갖다가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거기에 벌써 종사하는 조선 뭐 해운 그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도 경제 살리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비중을 크기 때문에 좀 그 비중 있는 이런 분을 갖다가 목소리가 좀 먹히는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서 정책을 좀 하고 난 그 탈원전 이번에 그 월성 1호기 그것도 그 감사원장도 뭐 얘기를 했듯이 아직 그 산업자원 뭐 장관 또 그 밑에 이런 사람들이 괜히 그건 참 쓸데없이 괜히 그저 탈원전 정책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나는 아주 완전히 그 잘못된 그런 거라고 저도 보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조금만 딱하게 이 정책을 잘못 세우면은 그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 이제 앞으로 뭐 또 여당 그런 쪽에 또 누가 될지 또 모르고 혹은 또 야당에서 누가 또 해서 될지 그건 한번 그렇게 제대로 정책을 세워놓으면은
그 정책 그런 쪽에도 해운 쪽 해양 해운 조선 뭐 이런 쪽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쪽을 그런 쪽으로 좀 힘을 모아서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종성 차장님 들어와 계세요. 최종성 마린 윅스 후배님 계세요? 최종성. 예, 교수님. 예, 오늘 저 들어와 있는 들으십니까? 저 분들 중에서 우리 회장님, 예. 저 박사님 가장 후배입니다. 55기인가 그런데요. 한번 최종성 그 후배님 선배님한테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서 예, 예, 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매주 듣고 있는데요. 지금 회차를 거듭할수록 엄청 선배님들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 젊은 후배들은 정말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 선배님들이 밝혀주신 그 길을 그냥 쫓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후배님들한테 지금처럼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김정식 소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김정식 그 소장님 계신데 김정식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네, 그 유병세 전무님이 뭐 한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임창현 그 원후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정식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라이베리아 기국의 김정식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선배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과거에, 그리고 해양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업계 일을 하고 있어 조선해운업계 일을 해왔고 또 이 마리타임 업계에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업계 대선배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하나 지금 마음속에 와닿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페니치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페니치적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라이베리아 기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지금 73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니치적을 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에 있고요. 지금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지금 마켓에 전 세계 선대 13%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선주분들이라든지 이 해운업계의 우리 국내 선사들한테도 많은 이제 빠른 서비스와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바다 최고위 과정 지금 2기 오늘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까 낮에 김인영 교수님 뵙고 왔지만 저는 지금 강원도에 지금 잠깐 와 있어서 지금 행색이 좀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꺼놓고 있었는데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지금 이런 좋은 기회에 지금 강의 계속 저도 청취하면서 미래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세 좋습니다. 유병세 전무. 예. 저는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조선업계가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는 절대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방적으로 조선업계가 마치 잘못을 해서 우리나라 한국해운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그건 나중에 어떤 사적인 장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라고 보고, 어떻든 간에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선업계하고 이렇게 해운 간의 어떤 갈등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간격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면은 사실 상생이라는 문제라든지 협력이라는 문제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해서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했던 생각이 계셔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공공의 장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은 좀 이렇게 우리 조선업계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양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우리 조선을 갖다가 마치 그냥 무슨 굉장히 나쁘게 치부를 하시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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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해운조성 상생 방안을 마련하자는 뜻이에요. 해운조성. 근데 지금 너무 조선 일변들 하다 보니까 지난번 산자부 장관이 회담할 때도 해운이 어려운데 해운을 빼놓고 얘기해서 조선 정책 수립할 때 해운 정책 수립할 때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예. 우리는 같이 해야지 되지 별개하면 서로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강조를 하시다 보면은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해운조선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예를 몇 가지 이제 들어줬는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자리가 우리 해운과 조선이 서로 또 화합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그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권오인 아까 사장님 뭐 권오인 사장님 지금도 계세요? 아까 발언 청하셨는데 권오인 사장님 계세요? 권오인 사장님 계십니까? 권오인 사장님 계세요? 예, 안 계시는. 저기 지금 선박금융에서 아무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강병태 저 교수님 지금 혹시 계세요? 강병태. 네.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고 우리 임상현 회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금융 쪽을 대표해서 좀. 뭐 금융을 대변해서 제가 대변할 입장도 아니지만 대변해서 뭐 특별히 들을 말씀은 없고요. 아까 이제 그 김용무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해외 선주한테 금융을 제공해서 그 저리의 금융을 이용해서 해외 해운사가 선대를 확보하고 그 확보한 선대를 한국 해운사에 다시 용서를 줘서 결국엔 한국 해운 업계가 어려졌다.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뭐 일부분은 저도 뭐 이제 수긍을 하지만 우리 유병수 전문의 말씀처럼 꼭 한 면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수출입은행의 원래 설립 목적은 조선사 지원입니다. 조선사의 어떤 그 해외 선주한테 선박금융을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사에 대한 발주를 늘리도록 하는 게 그것은 이제 수출입은행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역할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돈을 지불을 하고 또 지금 조선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한 면만 볼 게 아니고 그 전반적인 우주산업, 말하자면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부품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거기에 사장님, 아까 우리 안중근 박사님이 말씀하신 잠깐만요. 지금 저기 그 음토거 좀 해주세요. 음토거 지금 잡음이 들어와서 진행이 안 되니까요. 네. 예,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해양 플랜트의 전반적인 어떤 부대 산업들, 그런 어떤 부품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해운조선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우리 해운조선을 대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워낙 이제 그 등락이 심한 업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데
되도록이면 이런 해운조선의 현황 또 입장을 우리 금융인들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금융기관 종사자들과의 어떤 그런 뭐 교류랄까? 예,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저자와의 대화 좋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또 그 박종록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도 제가 그때 궁금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김현 교수님이 비롯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충성 박사님과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싶어 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고 우리 박사님한테 좀 부탁드리는데 한 10분 정도 더 남으셔서 괜찮은 분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대화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드릴 질문이 좀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김탕현 회장이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김연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 분야나 이런 이제 조선 분야, 해운 분야에 관련돼서 제가 모르던 부분을 여기를 통해서 하나의 소통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게 너무 좋고요. 특히 그 한국 해운과 해운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해양 강국의 길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책도 사보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해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분들인 것 같아요. 대단히 잘 봤고요, 잘 읽었고요. 그런데 이제 해양 플랜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을 한번 질문 겸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현재 이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나 LNG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풍력과 태양광의 잉여 전력으로 수소를 제조해서 수소 에너지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럽에서는 벌써 이제 준비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양 플랜트 세입가스로 인해서 저유가가 되고 해양 플랜트의 설치나 이런 거 수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적어질 걸 대비해서 수소 에너지로 전환되는 수소 에너지에 관련되는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에너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같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의견을 교환했던 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저 수소 에너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난 크게 뭐 아까 태양하고 풍력 이것이 그 원자력을 대체할 만큼 그게 되질 않아요. 한국의 모든 그 여러 가지 그 여건상 그렇게 해서 난 또 이 수소 그쪽은 내 전문 분야는 아닌데 그것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걸리고 하는데 우선 나는 그래도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탈원전 이거는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원자력과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도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공식 저자와의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늘 나와주신 정필수 부원장님과 또 최영호라는 해양 문학을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심평전 등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면서 오늘 우리 저자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